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어제 가계부채 대책 이후로 집을 둘러싼 한국 경제 또 많은 서민들의 생활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위험을 잡고 부동산과 연결된 여러 부채의 고리를 안전하게 바꾸겠다. 이런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려는 사람 또 집을 팔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인터뷰에서 부동산 분야에 미치는 여파들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매일 일상이 된 스마트폰, 인터넷 콘텐츠의 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출퇴근길 YTN 뉴스를 YTN 스마트폰 앱으로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영상,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사실 돈을 내야 하는 경우에 내고 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 국민 10,000명 정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배경의 이유, 또 동기 무엇일까요? 또 앞으로 콘텐츠 시장에서 유료가 계속 배제될 경우 어떤 문제를 생각해봐야 할까요? 관련 연구 진행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제수사대, 오늘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연결해서 불법금융, 보이스피싱 등 뽑아야 할 범죄 사례, 예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투자도 빚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분야는 좀 달랐죠. 은행 대출 끼고 부동산 사들여서 임대 수익, 시세 차익 어떤 시대 끝났다. 집값 상승세도 꺾일 것이다. 어제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하자 시장에서 나온 평가입니다. 이번 대책 집중 타깃이 바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또 투기 세력 이런 분들이죠. 정부는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상업용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사업 까지 이 대출을 옥죄면서 좀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규제에다가 금리 인상 또 입주 물량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사실 이런 걸 고민한 부분이 엿보이는데요. 자칫 부동산이 급랭할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죠. 어떤 상황인지 또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이시죠.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전반적으로 어제 대책 보셨을 텐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큰 그림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정부가 지난 8월 달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가 8일 대책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한 2달 정도 연기되고 어제 발표했는데요. 네. 발표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388조까지 늘어났어요. 네. 지금 1,400조 넘는다는데 아마 위기감을 느낀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자도 그것도 올라간다 그러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부가 3가지 요인으로 압축해서 발표를 했는데, 첫째는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다. 두 번째는 이제 총량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다. 세 번째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대응이라는 차원인데요. 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여러 면에서 분석을 해보면은요. 네네. 결국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대출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기존의 대출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자,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제 좀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 돈보다는 좀 집에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보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인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악재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거래 위축, 가격 상승 제동이 있는데 이게 과열을 꺾는 어떤 효과일까요? 아니면 내리막으로 길을 좀 바꿔버리는 효과일까요?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은 8일 대책이 강도 높은 대책이었습니다. 8일 대책이 발표된 내용만 해도 한 30페이지가 넘는데요. 네. 역대 정부가 5년 동안 내놓을 대책이 거의 반 이상 한꺼번에 내놓은 대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가계부채 대책까지 이렇게 옥죄는데 또 다음 달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또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부동산 시장은 서서히 쉽게 돼 있었습니다. 네. 단지 이제 보도에 의하면 8월, 9월 달에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거는 8월, 9월에 네. 8일 대책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고요. 네네. 6, 7월 달에 올랐던 게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네. 부동산은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중도금 잔금 기간이 한 60일 걸리거든요. 네네. 그런데다가 이번에 나온 대책 때문에 아마 부동산 시장은 내리막길을 갈 것 같습니다. 제 보기에는. 예, 자 내리막으로 바뀌는 분위기 물론 여러 가지 그간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얽힌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책이 나온 건 맞는데 네. 일단 분양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분양 물량도 많이 늘어났는데 미입주 걱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게 뭐 후분양제의 독특한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그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 경기도의 뭐 지역 같은 경우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5가구 1가구씩 미입주 사태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입주 물량이 많아서. 네. 신규 분양 시장도 네. 아마도 직격탄이 아니겠나 합니다. 중도금 대출도 이번에 규제가 되면서 특히 이제 그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 DTI 규제는요. 네. 이 중도금 대출, 소위 그 분양받을 때 받은 대출을 준공 후에 그 담보대출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이 DTI가 적용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실제 분양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네네. 입주 시점에 자격이 안 되거나 또는 뭐 부채가 있는 경우에 입주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양 시장도 위축은 뭐 불가피한 현상일 것 같습니다. 네, 참 지금 여러 가지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 뭐 내년 1월부터 또 적용되는 신 DTI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런 요소의 맥락에 같이 있는 내용인데 정부가 사실 전국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좀 제한적 적용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1월부터는요. 이게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의 급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정부의 의도 같은 것들도 좀 궁금해지고요. 어쨌든 이 신 DTI가 올 경우에는 지금 뭐 집 많이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좀 집을 구하시려는 분들에게 위축 같은 게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우선 그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DTI는요. 네네. 과거에 주택을 융자받은 경우는 이자만 계산하고 새롭게 2주택에 대해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만 보거든요. 네. 이 신 DTI는 과거든 현재든 간에 주택대출을 받았으면 모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능력을 봅니다. 네. 이게 지금보다 대출이 거의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는 반 이상 줄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매매가 어려워지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분양시장뿐이 아니라 매매시장도 이 DTI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나 혹은 다주택자, 뭐 투기 이런 부분들도 타겟입니다. 이 정부가 임대업자 이자 상환 비율 규제 같은 것들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뭐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쏟아내서 문제인데요. 네네. 사실은 그 정부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능력만큼 빌리고 능력만큼 갚는 건 정상적으로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네네. 뭐 이전 정부가 이걸 빨리 못한 것도 문제가 있고요. 네.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서 임대업자 이자 상환 비율 규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에 월세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자를 감당할 수 있고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주택에만 국한돼서 규제했던 것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번지는 풍선 효과까지 규제하기 위해서 나온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뿐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도 능력만큼 빌리라 이 얘기입니다. 네네. 자, 이 무리한 투자 사실은 그간에 뭐 심지어 대학생들까지 나서고 있다. 뭐 학습, 학원도 있다 이런 것들 갭 투자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전세를 네. 끼고 1-2천만 원만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차익을 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야 될 텐데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갭 투자가 나와서 좀 단기 차익을 더 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번 어제 발표한 대책을 가만히 보면은요. 한 3가지 요약될 수 있습니다. 네네. 고정적인 월급이 있는 20대, 30대 사람들은 주택 구입이 쉬워졌습니다. 소득을 제대로 대출 보니까요. 자체가 네. 미래 수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2.5배 내지 3배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1가구 1주택이 이전 수요인 경우, 집을 다시 이전하는 수요는 오히려 아무 혜택도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넘어서 50대, 60대는 소득이 짧아지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그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갭이 좁아지죠. 네. 요 갭을 투자하는 게 갭 투자라고 하는데 네네.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이거 투자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상류층 사회에서는 너무 쉬워진 겁니다. 또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투자하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네. 이번 대책의 문제가 풍선효과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일시적으로 서울 경기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은 이걸 적용을 내년에 안 합니다. 우선은. 예. 그러면 그런 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정부는 바로 규제할 거로 보여집니다. 예. 이 갭 투자라는 게 교수님 뭐 좀 저희가 한번 다루기도 했었는데 이게 네. 광범위하게 한 지역 혹은 블럭 정도 단위를 이렇게 뭐랄까요?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몰려들 경우에는 그 지역
집가가 올라가는 게 보통 문제점이었었거든요. 집값이 네. 올라가 버리는 거죠. 갭 투자 때문에. 그런데 이번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서도 또 역시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갭 투자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주택자들을 집을 매도시키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세가 내년부터 이제 시행되거든요. 아, 네네. 4월부터. 네. 그리고 이제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시킨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지 않고 네. 또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 방법은 보유세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네. 나머지 일반적으로 작은 돈을 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로 융자를 받거나 또 임대를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은 네. 이번 참에 매도하거나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게 정부의 보관입니다. 예, 계속 나오는 여러 대책들이 또 보완책이 있군요. 자, 네. 집값 상승 진원지 강남, 강남 부동산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부동산의 흐름이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뜨겁거든요. 이게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냐 혹은 침체와 무관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남 부동산. 아무래도 금년 말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는 단지들은 여전히 강보합세를 유지할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금년도를 지난 내년에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는 좀 식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또한 정부가 그래도 숨구멍을 열어준 게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거래할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강남은 강남이다. 역시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강남은 강남이다. 이 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끄덕거리실 것 같습니다. 자, 세금 규제 앞서도 한번 저희가 갭 투자 때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비단 갭 투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 미치겠죠? 그렇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서울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적용되는 지역은 전부 해당이 되니까 네네. 아무래도 재건축 시장이나 재개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걸로 보여지고요. 보유세 인상 문제 같은 경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양도세 문제뿐이 아니라. 네,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이런 있지만.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종부세 인상 문제가 또 거론될 수 있어요. 가격이 오르거나 안 팔면.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4월 이전에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기 전에 매물들이 나오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전체적인 부동산은 하락이라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모두에 말씀해 주셨고 여러 중간에 세부적인 대책들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장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분들, 지금 좀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돈을 투자해서 사고 팔고 하셨던 분들 말고 이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좀 난감해하세요. 약간 지레 겁을 먹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시는데 실수요자 어떤 전략 좀 짜야 될까요, 교수님? 그렇죠. 향후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는 좀 이렇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를 겁니다. 네네. 우선은 제가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분양 시장에서 청약 가점제가 높은 사람들이나 고정적인 월급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1가구 1주택의 이전 수요나 또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될 사람들은 금년 말까지는 아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집값이 하락대로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오르는 게. 네. 그렇다면은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관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주택자라면은 소득이 없는 다주택자, 소위 말하는 캐피탈 게인, 매각 차익만 바라보고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참에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 정부의 방침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소득 보는 기준 아까 말씀해 드렸죠. 젊은 세대 중에 소득이 계속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그렇죠. 내년쯤에 적용될 때 내 집 마련을 나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규제에 당장 적용되시는 분들은 좀 빨리 팔고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도 정부의 방침 따라 정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부동산학회장이시죠. 명지대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담아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공감사전 바로 그런 코너인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주제는 바로 실수요자입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 가계부채 대책 이럴 때 실수요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수요자는 뭔가 필요해서 구해야 되는 사람인데 실수요자는 뭔가 하셨을 겁니다. 경제 주체가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실수요자에서 수요를 말하는데요. 이런 욕구는 어느 상품을 단순히 가지고 싶다라는 막연한 욕구가 아니라 특정 상품을 사는 의지와 실제로 살 수 있는 구매 능력을 갖춘 욕구를 수요라고 표현합니다. 수요. 경제 용어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는 실제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 실제로 사야 할 사람, 필요한 사람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어제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 발표했는데요.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 사야 할지 말아야 될지 지금 명지대 권대중 교수와 인터뷰에서도 정리해드렸지만 앞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환 능력 또 젊은 사람들이 필요를 봐서 필요한 사람들은 조금 기다려도 될 환경을 만들고 있고요. 무리하게 집을 통해서 차익을 남기거나 이게 실수요가 아니라 내가 어떤 차익, 이익 실현을 위해서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에겐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판단해서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였죠. 어제 가계부채 대책 후속으로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 개편안도 내놨고요. 또 주택복지 로드맵도 새롭게 나올 예정입니다. 집, 돈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는 곳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실수요자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8분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알아보겠습니다. 주말에 아주 깊이 있는 뉴스 전해주시는 분인데요. 오늘은 뉴스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반도체 착시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 반도체 아주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이 좋다는 것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물론 실적이 좋아지니까 괜찮겠지만 이게 너무 의존도가 심하다라는 건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또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네. 올해만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9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사실 반도체 이 수출은 1977년 3억 달러에 불과했는데요. 네네. 올해 900억 달러라고 하면 300배 더 커졌다는 겁니다. 네. 40년 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총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5%에 달하는데요. 네. 영업이익만을 보더라도 이 반도체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습니다. 네. 정말 일부에서는 울트라 초호황기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근데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건 내년에 반도체 업종이 꺾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속속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삼성증권은 이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내년 중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외 전문가들조차도 이 지난해 시작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다소 이 정점의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 PC 고성능 이 경쟁과 더불어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모든 새로운 산업들이 급성장하다 보니까 네.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거의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죠. 실제로 이제 D램의 경우에는 이미 치킨 게임이 끝나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거의 독과점을 형태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역시 6개 업체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난 2분기, 3분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 메모리 사업 부분 영업이익률이 5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네. 1,000원짜리 반도체 만들어 팔아서 500원 정도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건데요. 네. 문제는 이제 삼성증권이 분석하기로는 이런 공급 부족이
이 반도체 호황이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회사들이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곧바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곧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이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큰 이 고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애플인데요. 네. 애플의 아이폰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이 신제품 판매가 부진할 경우 맞습니다. 그런 하락세는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예, 뭐 도시바 인수전 때도 이런 얘기 시장 상황 말씀드렸는데 낙관할 수만은 없다라는 위기의식은 맞는데 또 반면에는 무슨 소리냐 아직 뭐 말씀하신 IoT라든지 AI 관련해서 3, 4년 더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시장 뭐 미래에 대한 그 예측이라는 게 뭐 누구 말이 맞는지 뭐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 수는 있습니다. 네네. 사실 뭐 반도체 시장의 최근의 수요 폭증 그리고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사실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를 두고서 세계적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지배적이었던 게 최소 3, 4년은 더 가지 않겠느냐. 워낙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이제 초입 단계이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이 IT 전문기관의 같은 해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반도체 시장은 이 전년 대비 한 20% 가까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우에는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57%가량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고 또 다른 이제 기관인 이 IHS 마켓의 경우에는 내년에 한 9.5% 올해보다 더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2020년까지도 30년까지도 이런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어쨌든 이제 정말로 이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이런 물꼬를 터서 우리가 지금 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 업종이 조금 더 지연되면 조금 더 이런 호황세가 이어진다면 국내 수출의 뭐 거의 뭐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리나라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만일 전자라면 굉장히 뭐 끔찍한 상황이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예, 참 경제는 된다 안 된다 확실한 것보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가장 큰 문제인데 어서 대비했으면 좋겠고요. 관련형 전자담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세금 결국은 어느 정도 일반 연초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라고 하면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단속을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데요. 빨라야 이 12월 정도 인상 예정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시중에선 전자담배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라는 게 이제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하이브리드 형태죠. 네. 입을 말아 쪄서 수증기를 마시는 일반 담배하고 비슷하지만 냄새 안 나고 깨끗하고 또 이 업체들은 무해하다라고까지 선전하다 보니까 네네. 국내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해롭다는 조사도 있긴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제 중간 하이브리드 형태다 보니까 근거가 없어서 네. 일반 담배보다 현저하게 낮은 세금을 맞습니다. 매겨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에서 아이코스 국내의 또 글로와 같은 이런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이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를 일반 담배 90% 수준까지 좀 인상하자라는 안이 의결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이 관련형 전자담배 세율이 일반 담배 한 60% 수준인데 이게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게 되면 현재 한 갑당 4,300원인 전자담배 가격이 5,000원 안팎으로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아마 이 순조롭게 국회 의결 절차가 진행이 되면 오는 12월부터 전자담배 값이 오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네네. 이거 시장에서는 지금 막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만에 하나 이런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이제 매점 매석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서 점검에 나서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상 매점 매석 행위가 적발이 되면 불법이죠.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혹은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이 매점 매석 행위 이제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불법입니다. 다시 한번 사재기 하면 안 되고요. 저희도 한번 인터뷰로도 다뤄준 적이 있는데 이제 미국 가는 게 까다로워져서 사실 해외 나가는 모든 분들의 시간도 까다로워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행 탑승객 보안 조치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26일이 벌써 돌아왔습니다. 네. 예, 내일부터 이제 미국행 여객기 탑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이 강화가 되죠. 탑승 수속 무리 없이 마치려면 적어도 뭐 이륙 4-5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십시오. 뭐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일단 공항 카운터에서 미국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재 체류할 주소를 적어 주십시오. 라는 이제 보안 관련된 인터뷰를 항공사 직원과
하는 절차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이 미국 영에 도착을 해서 세관 절차에서 하는 그 행위를 한 번 더 하겠다는 겁니다. 네.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외국인에 대한 이제 무한 탑승의 검색, 엑스레이 검색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 이제 라스베가스 테러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보안 검색 강화로 불똥이 튀고 있는 양상인데요. 네. 만에 하나 이제 테러 등에 대비해서 수상한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부정확하다 하는 미심쩍은 경우에는 요주 인물로 분류가 돼서 탑승 전에 격리된 공간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네. 때문에 이 탑승구에서 이제 무작위로 이제 선정해서 시행 중이던 소지품 검사 역시 모든 승객으로 확대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이 모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우리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 완공 이후로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미국 네. 측이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4월 24일까지 유예를 받았고요. 대한항공도 내년 2월까지 시간을 벌었습니다. 다만 이런 미국령이 미국뿐 아니라 괌, 하와이 이와 같은 이제 모든 미국령에 해당이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가 이제 비행사의 경우에는 예정대로 내일부터 강화된 보안 조치를 시행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이 중국은 이 모니터링 또 탑승객 태도, 행동 검사 모니터링으로 좀 대체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힘이 없는지 참 불편만 가중된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출퇴근길 저도 오늘 전철을 타고 왔는데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주변 분들 보시면 대부분 스마트폰을 꺼내서 무엇인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뉴스, 스포츠 동영상, 게임, 영화, 드라마, 음악까지 뭐 다양한 것들 듣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일상의 풍경입니다. 그중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YTN 라디오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생생경제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콘텐츠 값을 낼까요? 사실 무료를 많이 애용하시고 이용할 겁니다. 유료 이용이 그만큼 적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국적으로 10,000명 가까운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서도 그게 증명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왜 유료화가 잘 되지 않는지 또 무료로 계속 진행될 경우에 어떤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없는지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날 텐데요. 이 관련 연구 진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양정혜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양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에 우리 국민들 디지털 콘텐츠 유료 이용에 대한 연구를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된 연구인가요? 네, 이 연구는 그 제7회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요. 네네. 그 미디어 패널 조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어떤 통계청 국가승인 통계에 해당합니다. 네네. 제가 분석한 2016년 그러니까 작년 조사에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10,00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네네. 이 중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8,313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네. 디지털 콘텐츠 유료 이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이러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먼저 유료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고 네. 그들이 지불하는 이용료 액수 또한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유료 콘텐츠 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뭐 지금 이제 지상파 방송이나 여러 가지 방송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보게끔 해서 그 수익을 만드는 구조인데 앞으로 이 디지털 콘텐츠는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좀 들어보는데 이 관련 연구에 대한 보도들도 쏟아지고 있던데요. 뭐 기사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국민들 1인당 한 달에 580원 쓴다. 이게 아마 이제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겠죠.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그 전체 조사 대상 응답자들이 5개 유형의 콘텐츠 서비스, 그러니까 TV 프로그램, 동영상과 그리고
신문, 잡지, 책, 웹툰 등의 어떤 텍스트 기반 서비스, 네 번째가 음악, 다섯째가 게임, 이렇게 5개의 서비스에 지불하는 월 기준 유료 이용료의 평균 금액이 580원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용자에 한정된 데이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자 전체에 확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적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유료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의 한정에서 보면 5개 서비스별로 적게는 한 5,000원대에서 많게는 8,000원대 정도 됩니다. 네. 이들 유료 이용자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서비스별로 최저 0.5%에서 최고 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이제 전체 응답자 평균을 구하게 되면 금액대가 확 낮아지는 거죠. 이제 서비스 유형별로 약간 편차가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텍스트 기반 서비스는 전체 평균이 38원으로 가장 낮았고 음악은 좀 접근성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295원으로 높긴 했는데요. 이는 이제 텍스트 기반 서비스가 유료 가입자 즉 이용자 비율이 0.5%로 가장 낮았고 음악의 경우에는 4.9%로 가장 높은 서비스였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인 걸로 풀이가 돼요. 실제로 이제 유료 이용자의 한정에서 월 평균 수출액을 살펴보면 오히려 텍스트 기반 서비스가 7,600원대 정도여서 음악 6,000원에 비해서 조금 더 높거든요. 돈을 내는 분들만 놓고 보면 사실 이 텍스트, 즉 글자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비용을 내는 경우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게임이 좀 눈여겨볼 만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게임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 응답자 8,300명 정도로 환산을 하면 92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평균이 이용자의 한정에서 보면 거의 9,000원 가까이가 돼서 5개 서비스 이용 가운데 가장 액수가 많았습니다. 자, 방송, 라디오 방송사, 케이블 방송사, 방송사들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또 갖고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있는데, 유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좀 차이, 이 항목별로 또 스타일별로 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평균을 했더니 1인당 580원밖에 안 쓴다지만 또 유료로 내시는 분들만 또 놓고 보면 비율은 적지만 좀 다양한 차이나 또 유의미한 비용이 있었는데, 이런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돈 내시는 분, 돈 안 내시는 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유료 콘텐츠 이용자가 이제 서비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0.5에서 5%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소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전체 인구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업체 관계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분석을 시도를 했는데요. 일단은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관여 활동을 하고 있는가가 제가 이제 주 관심 분야였어요. 관여 활동이요? 관여라는 걸 이제 좀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적극성의 수준과 그리고 콘텐츠 생산에 직접 기여하는지 아니면 간접 기여하는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로 구별을 해봤어요. 그래서 공유를 한다던가 평점을 준다던가 투표를 한다던가 하는 것들은 간접적으로 콘텐츠 생산에 기여하는 방식이라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댓글을 직접 달거나한다든가 게시글을 단다든가 이런 우리가 지식인 서비스 같은 걸 활용할 때 질문글을 올리거나 답을 올리거나 하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들을 이제 적극적 관여라고 이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소극적 관여는 사실 유료 콘텐츠 이용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분석 결과. 그런데 그 반대로 적극적으로 실제 콘텐츠 생산에 기여하는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유료 콘텐츠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성별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 특성들 그리고 평소에 온라인 콘텐츠 구매 또한 일종의 구매 행동이기 때문에 상품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또 성격 측면에서는 성실성이 좀 낮은 사람일수록 좀 유료 콘텐츠 이용을 더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상품을 구매할 때 좀 과시적이거나 정보를 많이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유료 콘텐츠 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또 청취자,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분들이 잘 만들어야 되고요. 돈을 내도 아깝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고 이 생태계를 조성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좀 그래서 걱정되는 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무료만 찾다 보면 사실 이 시장이나 콘텐츠 생태계가 발전하긴 어려운 면도 있잖아요. 좀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계속 돈 안 내고 무료만 선호하는 건가? 이런 이제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일단 추이가 그렇다고 보는 것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일반 소비자하고 달리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는 무료 대체제를 매우 이용하기가 쉬운 상황이고 나 이런 것들이 또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콘텐츠는 무료라는 인식이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유료화를 통해서 수익을 충분히 내는 게 사실 업계에서도 쉽지 않은 도전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 프리첼 같은 경우에 충분하게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었고 인기가 많은 서비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료 전환을 시도하다가 결국 사업 자체를 접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기 때문에 유료화를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시도한다거나 하는 것이 그닥 그 업계에는 좋은 접근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유료 이용을 포함한 콘텐츠를 직접 판매를 해서 거둬들이는 수익은 어떤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 것 같고요. 과거처럼 전면적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당분간은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 콘텐츠 직접 판매 외에 어떤 다른 수익 사업 모델을 좀 개발해서 병행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디어나 콘텐츠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연구자신데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콘텐츠 생태계에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려면 뭐 유료화뿐만 아니라 여러 좀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광고 수익이 지금 절대적으로 중요한 입지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에 기대서 콘텐츠의 어떤 그 콘텐츠 업체들이 수익을 올리는 거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해외 전문가들도 콘텐츠 자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좀 입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는 국내에 비해서 콘텐츠 유료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국내에서도 콘텐츠 유료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영역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IPTV나 디지털 케이블 같은 것의 유료 TV 플랫폼에서는 그 VOD 서비스가 이용자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와 국내는 미디어 시장이 굉장히 다르고 이용자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해외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참조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어떤 국내의 유료 VOD 서비스 확산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검토를 한다면 유료 콘텐츠 전략을 짜는 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제가 또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나 그런 데서 이제 이모티콘 같은 걸 판매한다든가 아프리카 TV 같은 데서 1인 방송 서비스 별풍선 스마트폰 유료 어플 이런 소액 결제를 통해서 콘텐츠와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이용자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사례를 분석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알겠습니다. 그 콘텐츠나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이 판매 수익을 올리려면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이용자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만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콘텐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궁금증들,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견됐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양정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경제수사대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불법 금융, 불법 경제 정말 이 불법 사금융 여러 가지 부분들 굉장히 위험한데요. 잘 알아보고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성현 선임조사역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보이스피싱도 진화한다. 이런 참 좋은 표현 같아서 붙여주기 싫은데 계속 좀 기술적으로도 진화하죠? 네, 보이스피싱은 최근 기술적 발전을 적극적으로 흡수한 첨단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범들이 인터넷을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해서 스마트폰이나 PC를 감염시키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추세입니다. 올 7월에서 9월 기간 중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접수된 악성 코드 감염으로 인한 18건의 피해 상담 사례가 있었고요. 특히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폰을 통해서 범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왜 좋은 머리를 이런 데 쓰고 있다라는 답답함이 들 정도인데, 자, 첨단 수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형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른 대표적 수법으로는요. 네네. 불법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네. 전화번호 변작을 들 수 있겠는데요. 네네. 이 전화번호 변작은 2015년 4월부터 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보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652건 중에서 네네. 절반가량이 변작된 번호로 나타날 정도로 전화번호 변작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야, 이거 번호가 이 정규 금융사랑 비슷하면 헷갈리기 쉬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의심도 잘 안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대로 보이스피싱에 쉽게 속는 분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기범들이 전화번호를 변작해서 정보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피해자들이 그 변작된 전화번호 때문에 경계를 푸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 이 번호까지 속이고 있습니다. 다른 첨단 수법도 어떤 게 있죠? 사기범들이 요즘에는 금융회사 및 정보기관의 감시망을 피해서 피해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고 금전이 아닌 가상화폐를 빼돌리는 등 범죄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들은 본인의 돈이 비트코인 구매 자금으로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참 첨단은 다 따라가는 범죄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가상화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도 좀 커지고 있나요? 올 7월, 8월 두 달 중에만 금감원에 접수된 가상화폐 이용 보이스피싱 피해는 50건이었습니다. 네. 피해 건수로는 작아 보이지만 피해액은 총 35억 원이었고요. 네네. 건당 피해 금액이 7천만 원이어서 피해 금액이 1,000만 원 내외인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거 좀 수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신종 또 뭐 새로운 첨단 이러니까 좀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네, 신종 수법이라고 해도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다음에 돈을 편취하는 전체적인 수법은 기존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첨단 수법이 동원되는 것은 바로 단계별로 사기 과정 그리고 피해금 인출 과정에서 적용됩니다. 예, 자 단계별로 좀 살펴볼게요. 좀 여러분들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떤 피해자를 고를지 물색하겠네요. 네, 피해자 물색 단계에서는 악성 코드를 사용합니다. 네. 즉 사기범은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해서 악성 코드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을 합니다. 네네. 택배 문자를 보고 진짜로 오인한 피해자가 URL을 클릭하는 순간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가 사기범에게 전송됩니다. 정확히 내가 받을 택배가 있고 그 택배 회사 번호가 아니면 URL, 이 인터넷 주소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엔 어떤 단계죠? 네, 그 다음에는 낯선 문자에 포함된 URL을 보고 네. 확보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해서 피해자를 속이는 단계입니다. 아, 네. 여기서 전화번호 변작 수법이 동원되는데요. 네. 사기범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나서 네네. 이 전화기에 금감원 콜센터 번호 1332번 네. 그리고 금융회사 대표 전화가 표시되게끔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을 해서 전화를 합니다. 저희가 1331을 저희가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참 무섭네요. 네. 이 악성 코드 감염이 무서운 게 피해자가 사기범의 전화를 못 받고 있다가 나중에 전화기에 찍힌 133이나 금융회사 대표 전화로 전화를 다시 걸어도 네. 사기범에게 연결이 됩니다. 아. 피해자는 자신의 전화번호에 찍힌 번호를 그대로 걸었고 사기범은 금융회사 또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기 때문에 사기 전화를 의심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속인 다음에 바로 출금 단계로 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수법이 동원됩니다. 네. 사기범은 가상화폐 매수 대금이 입금되는 거래소 가상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데요. 네.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에게 은행의 대표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사기범이 이 돈을 거래소 가상계좌로 이체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 가상화폐 사실 좀 번거로운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은행에서 ATM 등 자동화 기기를 통해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 600만 원의 1일 인출할도 제한을 받는데 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고요. 네. 게다가 은행에서 수상한 인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출책이 체포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금융실물제법에 따라서 엄격한 본인 확인을 거치는 은행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가입은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만으로도 가능한 것도 사기범이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힘들게 모은 재산 한순간에 이런 식으로 날릴 수 있는데 정말 치밀하고 나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핵심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짧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앱 또는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시기 바라고요. 네. 발신 전화번호는 변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금감원이나 금융회사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네. 악성 코드 감염 우려가 없는 다른 전화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금감원 및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김성현 선임조사였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3678님, 그간 열심히 모아서 전세 보태서 집 샀는데 40, 50대도 좀 혜택 가주십시오. 좀 관심 가주십시오 하셨네요. 저희가 원마운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